아주 오래전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생물은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얻었다. 세상은 기생충과 숙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지난 2011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한 남수단은 국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나라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인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칼은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 울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Natake ene re yong kone jo kone. Jakarta. Jakarta. Anna to kana ene re kone. Pipi to kana. Ngale kana.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모양을 한 선충의 일종이다. 학명은 드라쿤쿨러스 메디넨시스로 기니아 웜이라고도 불리운다.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m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에게 메디나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불가피한 존재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충증이 한 번 몰아닥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여성과 아이들이다. Bala jaka yo dok kolo yo chunga dak na tangai. Ya kuni wa ni hayang ni jikna be ni jikna bun. Ka bonya. Dada kuna ngoni yana baka kia. Dada kuna. 젖먹이를 데리고 진료소에 들어온 아델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메디나충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 메디나충증은 한 번 앓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다. 몇 번을 거듭해 앓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메디나충이 그 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가 대부분인 환자들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Women are involved with the role of handling water, getting water to the family. They also work in the gardens, and sometimes they continue, as they work in the gardens, especially in these settings here, they continue to use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And as a result, they continue to reinfect themselves with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메디나충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마을 입구의 작은 강은 주민들과 가축들이 같이 사용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강물에는 메디나충을 품고 있는 물벼룩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메디나충의 한살이는 이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 위 속에서 물벼룩은 그대로 녹아내리지만 메디나충의 유충은 살아남아 몸속에 자리를 잡는다. 2, 3개월 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암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낸다.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증상이 시작되는 것은 기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메디나충이 유충을 밖으로 내놓을 때가 되면서부터다. 메디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살갗 밑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메디나충의 기막힌 숙주 조종이 시작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숙주는 시원한 강가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메디나충이 원하던 바로 그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찾았지만 그를 조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이다. Guinea worm disease encourages people to soothe that part of their body in the water because there is a very strong burning sensation. There's a lot of localized itching, there can be a swelling, and it's very painful. And if you've ever had any type of swelling, generally as your body is fighting that infection, it becomes very hot. And so people will migrate towards water bodies to submerge or immerse their limb in the water to help soothe, and that's the point at which the worm will release hundreds of thousands of larvae. 환부가 물에 닿는 순간 수많은 유충들이 물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메디나충의 물속 생활이 시작된다. 자유생활을 하던 유충들은 지나가던 물벼룩에게 기꺼이 잡아먹힌다. 이제 메디나충의 생활 무대가 다시 지상으로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옮겨갈 차례다. 물벼룩이 들어있는 강물을 사람이 마시면 그는 메디나충의 새로운 숙주가 된다. 그리고 1년 뒤 똑같은 숙주 조종이 반복되는 것이다. 메디나충증의 치료는 간단하다. 사실 기생충을 몸에서 뽑아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디나충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메디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레 잡아당긴다.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이 지역의 이웃들이고 대부분은 메디나충증을 알아본 사람들이다. 환자나 치료자나 한 번에 잡아 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낭패다. 상처에 남은 메디나충이 안에서 썩으면 심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한다. 얼마나 남았을까? 나칼은 메디나충이 어서 빨리 그녀의 몸에서 나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So disease that starts sometimes with the general body itching, some nausea, some fever, some headache, and then there will be localization. Then there will be a local swelling, and then there will be a blister formation. So when the blister breaks, then the worm emerges. And it releases some substance that triggers
an immune response. And at that point, the body definitely just did some self-inflicted damage by creating this massive response that creates the triggers the blister formation, and it is at that point when the skin breaks. 피부를 뚫고 나오는 메디나충의 엽기적인 모습은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에는 메디나충 감염의 흔적이 남아있고 파피루스에도 메디나충 치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이나 구리뱀 이야기가 아마도 메디나충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The Bible references guinea worm, although not directly by name as guinea worm disease, which came much later, but in referencing the fiery serpent. So after we do the prevention talk, we're going to talk. 남수단 보건당국과 NGO 단체인 카터 센터에서는 이 유서 깊은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메디나충을 박멸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오염된 물을 걸러 마시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나일론 거름망 하나면 반복되는 메디나충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Starting in the early 80s, we can estimate that there were at least 3.5 million people with guinea worm disease. And at this point, we are now down to just about 500 cases this year. And those are only remaining in 4 endemic countries that are South Sudan, Ethiopia, Mali, and Chad.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충. 사람들의 소망대로 메디나충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 낙할과 같은 아이들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아프리카,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가을로 넘어가는 경상남도 산청의 한 계곡.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암컷들은 짝짓기 후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배가 통통한 사마귀 한 마리가 산청 계곡을 헤매고 있다. 녀석은 지금 물을 찾고 있다. 사마귀는 땅에 사는 곤충이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투신자살이라도 하는 것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막위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갓이 한 마리가 사막위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Horsehair worms are within the phylum Nematomorpha. They are the sister phylum to nematodes that are much more well known. And nematodes can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y will penetrate into the gut, through the gut, grow from a tiny size to a very long size, sometimes up to 2 meters in size. 연가시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는 사마귀뿐이 아니다. 이들은 숙주를 가리지 않고 귀뚜라미, 낙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곤충에 기생한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And that completes the life cycle. 연가시는 언제 사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갔으며 저 긴 몸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기생충 연가시의 한사리를 살펴보자. 연가시가 숙주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는 일은 짝을 찾는 일이다. 수많은 연가시가 짝짓기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든다. This is a Gordian knot. The yellow individuals in here are females. The brown individuals, the black, dark individuals are males. And usually what we see with the Gordian knot is that the females will be in the middle, the males will be surrounding, and the eggs are all the way in the center. This is very often what people find. They find these Gordian knots. Many times people will bring these into the laboratory wondering what it is. 연가시의 짝짓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페로몬을 이용해 짝짓기할 상대를 찾는다. 수컷이 몸을 들어올려 암컷을 휘감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짝짓기가 시작된다. 몸통 끝이 살짝 갈라진 놈이 수컷이고 끝이 둥근 놈은 암컷이다. 서로를 꽁꽁 얽어매는 대단한 사랑이 끝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는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제 연가시의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다.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된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혼황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연가시는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했다. 운 없는 모기는 사마귀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마귀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인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행동을 조종해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긴 몸을 숙주의 뱃속에 숨겨놓는 일도 대단하지만 숙주를 조종해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놀랍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연가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It's producing its own neurotransmitters to manipulate this host, but it's also changing the gene expression within the cricket to actually upregulate several of its neurotransmitters so that, again, at the end result is that the parasite is being carried to water. Ultimately, that's the real reason, I think, why so many parasites tend to manipulate their host just to increase their odds of getting to the next life cycle stage.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It can be very shocking for people when they accidentally ingest one of these worms to, at the end of the day, look in the toilet and see one of these very long worms within the toilet. People can be very alarmed. But true parasitism does not exist within hairworms.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연가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생충에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살아남아 계속 존재하기 위해 기생충들은 기가 막힌 숙주 조종의 기술을 개발했다. 숙주 조종은 기생충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생태계는 어긋난 퍼즐일 수도 있다. 때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짝이 안 맞는 조각을 던져주기도 한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자연의 질서는 언제나 정확하다. 맞지 않는 조각을 메꿔주는 건 아마도 기생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드넓은 숲과 사막이 공존하는 미국 남서부 지역은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넓은 면적과 해안지대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폭넓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개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개구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콜로라도 대학 생물학과의 야외 사육장은 좀 특이하다. 줄지어 늘어선 검은 통들 안에는 근처 늪지대에서 채집해온 올챙이와 개구리 알들이 가득 담겨 있다. 사육장에서 부화된 알들은 연구실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개구리로 성장한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곳에서 양서류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tra limbs to missing limbs. I've seen frogs with missing eyes, frogs with strange abnormal skin webbings that prevent them from swimming normally, malformed digits, completely suppressed development of different structures. 기형개구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학자들은 제일 먼저 환경오염을 주목했다. 그러나 곧 이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형 개구리들을 해부해 혈액과 내장을 샅샅이 뒤진 결과 그들의 몸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라는 이름의 흡충, 바로 기생충이었다. Riberoia ondatre, it's a flatworm, also known as a trematode or a fluke. It can cause a wid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malformations in amphibians. 리베이로이아는 곧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충이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제 몸보다 수천 배 거대한 개구리들의 다리의 개수를 느리고 줄이고 뒤틀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의 복잡하고 독특한 한사리에 있었다. 새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던 리베이로이아의 알은 물속에서 부화하여 달팽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 유충은 달팽이의 생식기관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서 엄청난 숫자로 증식한다. 몇 단계를 성장해 운동성을 갖게 된 이 유충은 이제 달팽이의 몸을 빠져나오고 어두운 밤 물속에서 두 번째 중간 숙주를 찾아다닌다. 그것은 바로 올챙이다. 올챙이 뒷부분을 파고 들어간 유충은 꼬리를 떼어내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구리의 기형을 유발하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한다. 중요한 것은 다리다. 올챙이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개구리로 변태하면서 기생충이 가져다준 갖가지 기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개구리의 몸을 바꿔 놓으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리가 기형인 개구리들은 행동이 느리다. 굶뜬 개구리는 새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 개구리의 죽음은 리베이로이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신호다. 이들은 현재 숙주인 개구리를 천적에게 갖다 바쳐 다음 숙주로 옮겨가려는 것이다. Most of the time, frogs and snails are going to be within a single pond. But if you can get into that bird, right, now suddenly you've got this highway system that can transport you all over the place. Birds will fly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kilometers, and you can move all across the landscape. So that's a really big advantage. Perhaps as much as 50% of all species on Earth are parasitic at some point in their life cycle. If you live on or inside another species, you can feed directly on that other species. You don't have to worry as much about things like temperatu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chasing after your prey. You don't have to worry as much about finding mates to reproduce with. They're going to be on that host as well.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 개체의 생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적으로 산다는 것은 번식을 통해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다. 외부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나 사냥이나 짝짓기의 수고가 없는 기생충의 삶은 진화상으로는 분명 앞서 나간 그런 삶일 것이다.
파나마의 바로 콜로라도 섬은 운하가 생기면서 육지에 물이 차 만들어졌다. 파나마의 자연보호지역인 이곳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몰려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열대 생태박물관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개미다. 입군개미, 군대개미, 수도머맥스개미, 흰개미 등 수많은 개미들이 이 섬의 바닥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다. So this is a termite nest? Yeah. Termites build the nest out of dead wood that they collect from the ground. And then they chew it up and they make the nest. 커다란 망고처럼 생긴 흰개미의 집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새들의 둥지가 된다. 숲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한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생물학과 야노비아 교수는 이 섬 개미들의 생태를 두루 꿰고 있다. Paraponera. Also, they call it bullet ant. Because it stings so hard, it's like a bullet. 야노비아 교수는 매일같이 열대의 숲을 뒤지며 새롭고 독특한 개미들을 찾아다닌다. 때로는 암벽 등반 못지않은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다. 찾고 있는 개미가 나무 위에 사는 종류이면 더욱 그렇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일은 암벽 등반 못지않게 힘든 일이다. The forest as a whole, including the ants that live in the ground and in the leaf litter, is probably about between 400 and 500 species of ants in this forest. The number of species of ants living in the canopy is maybe a maximum of 40% of that. So we have some visitors. Yes. On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this ant is that it does not sting, and so you can handle them. And they're also very hard. They have a hard body, so it's easy to pick them up and observe them and study them. So it's a very nice species to work with. I can find these same Cephalotes atratus ants in a variety of different tree species within this forest. 야노비아 교수는 6년 전 어느 날 밧줄을 타고 올라간 나무 위에서 특별한 개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세팔로테스 아트라투스, 길고 복잡한 이름의 개미다. 야노비아 교수가 발견한 세팔로테스 아트라투스 개미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열대개미의 일종이다. 이들은 주로 죽은 나무나 새 배설물을 먹고 산다. 땅에도 가끔 내려오지만 주 생활 무대는 높은 나무 위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세팔로테스 아트라투스 개미가 야노비아 교수의 눈에 띈 건 바로 이 빨간 배, 엉덩이 때문이다. My colleagues and I discovered that there's a parasite that causes this ant to turn red in its rear end. The name of that parasite is Myrmeconema neotropicum. About 5% of the colonies of this ant are infected with the parasite. 빨간 엉덩이가 과일인 레드베리 같다고 해서 이 감염개미는 레드베리 앤트라고도 불리운다.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이라는 기생충은 도대체 왜 개미의 엉덩이를 빨갛게 물들이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역시 이들의 한사리에 있다.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의 한사리는 새의 배설물에서부터 시작된다. 세팔로테스 아트로투스 개미는 새의 똥을 가장 좋아한다. 새의 배설물에는 소화가 덜 된 곤충 같은 영양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개미의 엉덩이를 빨갛게 물들이는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 선충의 알이 들어있기도 하다. 일개미들은 부지런히 새 배설물을 둥지로 실어 나른다. 배설물과 함께 기생충의 알은 개미 유충들의 먹이가 된다. 개미 유충이 자라 번데기가 되는 동안 수컷과 암컷 선충은 개미의 배로 이동한다. 유충이 성장하여 어른 일개미가 됐지만 감염된 개미는 아직은 까만색이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개미가 감염된 개미인지 건강한 개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 기생충들은 보이지 않는 개미의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짝짓기 후 수컷은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암컷은 알을 낳아 개미의 복부를 선충의 알로 가득 채운다. 엉덩이 색이 변하는 건 바로 이때부터다. 기생충 알들이 성장함에 따라 개미의 뱃속은 호박색 기생충 알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 이 개미의 엉덩이는 새가 좋아하는 빨간 과일을 닮아가게 된다. Resembling fruit, essentially, in their behavior and their appearance, which would then cause them to be attractive to frugivorous birds. So these are the basic effects that the parasite has on the ant that we know of to this time. 이렇게 해서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은 다시 새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한사리는 완성된다. 물론 기생충에게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든 빨간 개미가 다 새에게 먹히게 되는 건 아니다. 빨간 과일 천지인 이곳에서 새의 눈에 드는 건 아주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일 테니까. 용이 주도한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은 그래서 또 다른 숙주 조정을 준비했다. 새의 눈에 잘 띄도록 개미 엉덩이를 높이 쳐드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영특한 기생충 머메코네마 네오트로피쿰의 유전자 속에는 파나마 정글의 먹이사슬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Ants don't generally get along so well. They tend t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positive way. Colonies have distinct territories within a forest. So the parasite, once it infects a colony, would have no way of getting to another colony unless it can somehow facilitate its transmission. The bird eats the gaster of the ant and it ingests a large number of the eggs, maybe 1,000 eggs of the parasite. The parasite has no effect on the bird as far as we know. The bird will then fly to a different tree and defecate. And when it defecates, all of those nematode eggs are in its feces. 수많은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이 섬에서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한다. 그리고 어느 나무에선가 빨간 엉덩이의 개미가 또다시 생겨나 배고픈 새를 유혹할 것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숲속의 질서를 지배하는 한 축은 분명 기생충이다.
아프리카의 붉은 땅, 열대의 밀림, 온대의 숲. 어떤 종이든 생물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기생충은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대양은 어떨까? 기생충은 그곳에서도 누군가를 조종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을까? 여기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해양생물학자인 케빈 레퍼티 교수가 모래 속에 숨어있는 작은 개를 찾아냈다. 샌드크랩은 이 해안에서 가장 흔한 갑각류다. 이들은 파도에 몸이 드러날 때마다 모래 속으로 숨기 바쁘다. 숨기 좋아하는 이 조그만 갑각류의 몸 안에도 기생충이 들어있다. The parasite lives in this crab is called a thorny-headed worm, an acanthocephalin. It's a juvenile in the sand crab, and for it to become an adult, the sand crab has to be eaten by a bird because the adult lives inside the gut of the bird. And the crabs that have parasites in them are easier for the birds to catch. They don't bury down so fast. That helps the birds, but it makes it much harder for the sand crab because the sand crab also has a parasite, but it also gets eaten more easily. 레퍼티 교수는 이곳의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지역의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의 연구실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채취한 각종 기생충 자료들이 가득하다. 오늘 잡은 샌드크랩의 뱃속에는 구두충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다. 구두충은 어류나 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에서도 폭넓게 발견되는 기생충이다. 배 아래쪽에 보이는 쌀알처럼 생긴 동그란 것이 바로 구두충의 유충이다. 이 작은 기생충이 어떻게 숙주인 샌드크랩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일까? Acanthocephalins, thorny-headed worms, are able to change some of the neuromodulators like serotonin inside of crustaceans like this crab. And that's probably how they're able to change the behavior. 무조건 새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알고 보면 새를 숙주로 하는 많은 기생충들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는 더 놀라운 숙주 조정의 대가가 살고 있다. 대양의 바닥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이 개는 태평양에서 가장 흔한 개 중에 하나인 스파이더 크랩이다. Here we have a crab. It looks like a crab, just a normal spider crab. This looks like a crab, but it really is a parasitic barnacle. The reason I call this a parasitic barnacle and not a crab is because this crab will never make crab babies. It only makes barnacle babies. It changes the hormones of the crab, for instance, to change male crabs into female crabs. Because female crabs are better at taking care of the parasite's babies than male crabs are. 기생따개비의 유충은 감염되지 않은 개를 찾아 부드러운 관절이나 아가미를 통해 중심으로 들어가 자신의 세포 물질을 주입한다. 여기서 개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부화용 주머니가 만들어진다. 이때쯤이면 스파이더 크랩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사실은 이미 스파이더 크랩의 정체성은 없다. 배의 알주머니와 근육, 신경 등 모든 부분은 기생따개비의 일부가 됐다. Inside of that sac, the parasite starts to produce its eggs.
the eggs develop, and when the eggs are ready to hatch, the parasite manipulates the crab to take care of the babies, to release the babies into the ocean, where they become planktonic larvae. It doesn't die, it doesn't get sick. The crab has no idea that it's infected. It just keeps the crab as a very happy host. It lives a long time, and the main job of that host is to take care of the parasite's eggs and babies. 행복한 숙주는 자신의 알도 아닌 기생충의 알을 애써 낳는다. 그리고 다리를 흔들며 열심히 물살을 일으킨다. 세상으로 나온 기생충의 알들이 물속으로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This is a normal barnacle. It's not a parasite. It lives on a rock, or on in this case, a mussel, and it feeds by eating plankton from the water. This is the ancestor of our parasitic barnacle. There's another barnacle here. It's also not a parasite, but this barnacle is able to live on the shell of the crab. It's the first step to become a parasite. First you live on the crab, and then over millions of years you evolve to take nutrition from the crab to become a parasite. 아주 오랜 옛날 한 따개비가 우연히 개의 등에 붙어 사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 후손 중 어느 놈이 개의 몸속에 들어가는 법을 터득하고 개의 성별과 행동을 조종하는 법도 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숙주의 성과 번식까지 완벽하게 조종하는 놀라운 기생충의 모습을 보고 있다. Parasites, they live in their hosts and they want to reproduce like any organism. But of course their host doesn't want the parasite to survive. And so the parasite can sometimes evolve strategies to manipulate the host to do things that the host wants. Hosts and parasites are in a constant arms race to evolve new strategies. Parasites are trying to evolve new ways to attack the host, and hosts are trying to evolve new ways to get rid of parasites. 아주 오래전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생물은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얻었다. 세상은 이용하려는 기생충과 막으려는 숙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코 슬프지 않다. 기생충과 숙주의 대결은 생물의 진화를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네.